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부터 일기 행정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맥락. 이건 원래 연기 때 메이드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다 메이드 되기가 어렵잖아요.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기에서도 다시 한번 맥락을 점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기를 해야지만 현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암기의 틀을 마련하는 거, 그게 두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국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결국엔 현출이기 때문에 이 현출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순서도 첫 번째는 당의 쟁점에 대한 맥락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암기. 근데 이 암기는 369 교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페어링 하면서 여러분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강의 쟁점과 관련된 집약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쟁점이 뭐 69개까지 쭉 나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기의 틀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일기 때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선행 조건 자체가 맥락이 메이드가 돼야 되니까 이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 선순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맥락과 암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이 글이라는 거를 통해서 현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채점자한테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결국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께 첨삭을 해서 좀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안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사례집에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선별을 해서 직접 만든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도 계속 썸업을 해 나갔다가 관련된 자료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교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요론을 통해서 우리가 맥락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고 요건 369. 그 다음에 현출이라는 부분은 여기와 관련된 쟁점 있잖아요. 근데 일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대표적인 쟁점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그 사례를 제가 사례집에서 이거를 또 페어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실 때는 결국에는 당의 사례를 내가 비슷하게라도 쓸 수 있는가를 통해서 당의 쟁점이 입체적으로 내가 파악되었고 암기될 수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일기를 마무리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면 저희 강의 계획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기승전결 요 자료 하나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은 제가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쟁송 전반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시를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무명항고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파악해야 되는 자료인데 이게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례예요. 그래서 출제가 거의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스터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명항고 소송까지 오늘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은 기승전결 예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승전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론에 보면은 행정쟁송 기승전결이라는 마인드맵이 페이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앞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라는 부분은 행정소송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승이라는 것은 소송 수행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전이라는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서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이라는 부분은 판결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행정쟁송 전반을 우리가 기승전결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행정쟁송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당의 쟁점이 기승전결 중에 어디에 포섭이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 지위를 매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 행정일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기승전결.
자, 오늘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당에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기재부 장관한테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니네가 썼던 예산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공개를 해달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기재부 장관한테 한 거죠. 그렇죠? 기재부에 있는 자료니까 우리는 이제 이 원처분청을 앞으로는 둘리라고 통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향후에 우리가 좀 편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재부 장관인 둘리가 거부를 한 거예요. 안 줄 건데? 라고 해서 반려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갑이 채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얘를 우리는 앞으로 고길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굴까요? 얘도 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근무하는 애도 행시를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기재부 장관에 있는 공무원들, 얘도 행시를 합격한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집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세종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종시에 같이 살고 있는 애들. 둘리하고 고길동도 뭐 원래 같은 집에 쌍문동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딜 갈 수 있냐면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동네가 달라요. 사는 집이 다르죠. 그러니까 남의 집 일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 불가라는 측면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권력 분립이라고 배웠고 이제 행정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처분청에 대한 자, 1차적 판단권 존중.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처분청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둘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둘리가 1차적 판단을 때린다는 거예요. 둘리가 1차적 판단을 때리면 경우 양재동에 있는 판사는 2차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취소 소송을 우리가 복심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복심.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는 취지에서 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쟁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길동한테 가는 거 심판, 그 다음에 양재동에 있는 판사한테 가는 소송, 이 두 가지를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일반법이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양재동을 먼저 썼느냐? 소송법을 알면 심판법은 권력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화된 형태에서 소송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심판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쟁송을 배워나간다. 그걸 또 취소 소송 중심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돼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라고 고쳐주세요.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과 둘리가 되죠. 그 다음에 행정법원, 사법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에서 맥락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둘리가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처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가 위법하다. 그러면 취소 사유예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어떠한 처분청이 빌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법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대부분 다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위법한 빌런 짓 중에서 정말 초강력 빌런 짓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무효 사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민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민법에서는 어떠한 법률 행위를 사법상 했다가 그거를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는 법률에서 아예 박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 무능력자, 예를 들어서 뭐 애기가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 소녀가 계약을 했다. 그거는 법정 대리인인 엄마 아빠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우선 유효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놨는데 행정법에서는 법에서 정해놓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뭘로 구별하느냐?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취소 사유가 많을까요? 무효 사유가 많을까요? 무효 사유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둘리라는 애가 그렇게 만만한 애는 아니에요. 또라이가 아니죠. 얘도 행정고시 행정법을 봤던 애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할 줄 아는 애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효인 빌런 짓을 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둘리가 하는 이 처분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시키는 목적은 그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거예요. 얘는 공익의 실현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뭐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우선은 걔를 운전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이 처분이라는 것은 비록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한 작용이라 하더라도 이름 유효하게 런시켜야 돼요. 그런데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위법하면은 뭔가 위법한 효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가 이거를 취소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죠? 그 권한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고길동. 그 다음에 양재동에 있는 취소 소송의 수소 법원인 취소법원. 얘네들이 권한 있는 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길동과 취소법원. 그 다음에 둘리가 내가 했는데 좀 빌런 짓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처분청, 그 다음에 재결청, 취소법원 이 세 명만이 행정청이 했던 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그걸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공정력. 근데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제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내용인데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서 다 살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기 때 맥락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해당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력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는 이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인 둘리, 고길동, 취소법원이 취소해서 공정력을 깨트리는 것.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갑이 원하는 거죠. 그 공정력을 깨달라고 지금 누구한테? 고길동한테도 가고 취소법원에도 간다라는 거.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리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행시를 합격한 애죠. 그렇죠? 행시의 과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행정법이 있어요. 요새는 변시에 있는 행정법보다 행시에 있는 행정법 합격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둘리가 행정법을 더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리가 행정법에 따라서 처분을 때리고 난 다음에 그게 취소 법원에 가서 취소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얘가 2차적 판단권. 라는 요 맥락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행정쟁송 전반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뭐 익히 여러분의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개념이니까 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청인 둘리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수험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 수험적 레토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기억을 해두세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기재부 장관이 했던 어떠한 작용에 대해서 취소법원에 있는 판사가 양재동에서 취소를 해버려서 공정력을 깨트린다. 그럼 기재부 장관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취소법원에 있는 양재동하고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하고 적지는 거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양재동에서 야, 우리가 판사를 좀 증언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증언해줘. 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예산을 증편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요?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를 증언하려고 그러는데 야, 니네 그때 우리가 했던 거 갖고 취소했지? 웃기지만 안 해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법원이 좀 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낡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를 좀 새롭게 멋있게 지려고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줘야 돼요.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양재동에서는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 장관이랑 적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법리적이고 추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권력 분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그 다음에 우리는 행정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행시에서 행정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서 잘했겠거니, 그래서 1차적 판단이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선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존중에 의해서 취소소송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반영이 될까요? 그건 바로 소송 요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리가 했던 처분에 대해서 아무나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시비 걸지 못하도록 해두는 거죠. 그걸 바로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소도 방지하는 거죠. 그럼 판사도 편하죠. 대상포진 안 걸릴 테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소송 형태. 자, 소송 형태라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것만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소송을 허용할 리가 없어요. 굳이 시비 거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허용할 필요성이 없겠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형태도 정해진 것만 인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소송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그게 바로 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판사는 뭐 해버려요? 각하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써보세요. 각하.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양재동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라고 법원을 만들어 놨더니 세종시 눈치나 보고 있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갑에 대한 뭘 또 보호해야 돼요? 얘의 이익도 보호해야 되는데 공권력에 대비한 얘의 이익을 우리는 권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의 권익도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뭐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엄격한 소송 요건을 세팅해 놨지만 너무 엄격하게 하면 국민이 삐지니까 국민에 의해서 지배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이 너무 그렇게 눈치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요건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원고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소송 요건 확대와 관련된 판례의 그러한 태도들, 자, 그런 것들은 누가 많이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교수의 영역이에요. 교수. 이게 바로 출제자의 영역인 거예요. 교수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법원을 설득해서 이 소송 요건을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 논문을 썼고 그 논문에 따라서 만약에 판례가 원고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 만약에 의미 있는 판결을 때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중심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재판 청구권의 실효적 보장. 알겠죠? 헌법 27조 1항에 박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청에 대한 일사적 판단권 존중의 관점에서 소송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그렇지만 국민에 대한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소송 요건은 확대한다.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현 자체를 수험적인 레토릭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고 근거 법령을 잘 쓰는 것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점수가 되기 때문에 헌법 27조 1항도 여러분들이 언더라인하고 그냥 암기하면 돼요. 내가 행정소송법도 모르는데 뭐 헌법, 민사소송법, 뭐 행정소송 규칙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합쳐봐야 뭐 한 4-5개밖에 안 돼요. 그 4-5개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귀결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법체계 자체가 판택된 법체계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은 수험생으로서는 가장 베이스예요. 베이스. 근데 남들이 안 쓰는 법조문을 내가 쓴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점수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합불이 귀결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해야 돼요. 그다음 특히나 헌법 조문을 잘 쓰는 거 이게 행정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헌법 27조 1항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이게 재판 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리와 양재동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인 갑의 쟁송상의 권리구제수단 쟁송에다가 언더라인하고 쟁송이라는 건 누구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길동과 취소 법원 이 두 가지를 찾아가는 걸 쟁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항고라는 건 뭘까요? 대항하고 고소하는 걸 항고라고 하는 거예요.
둘리가 여러분한테 어때요? 친구처럼 대해서 때리는 게 아니죠.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우월적, 고권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 공권력을 때려 맞은 국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항고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만 정해져 있죠. 이걸 본안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본안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때려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내가 영업정지가 취소돼도 이미 망했죠. 그러니까 그 영업정지를 묶어둬야 돼요. 그걸 가구제라고 해요. 가구제. 그러니까 본안 플러스 가구제는 이 소송 실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구제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소송상의 권리구제 방안으로 본안 플러스 가구제는 그냥 기계적 선언적으로 항상 페어링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본안 플러스 가구제. 그럼 집행정지예요. 이게 항고소송 플러스 집행정지 23조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 즉 고길동한테 찾아갔을 때는 취소심판 청구하고 무효동 확인 청구가 있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 언더라인 한번 해보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고길동하고 둘리는 무슨 사이예요? 같은 집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길동이 그냥 둘리한테 야 해 임마 이렇게 해도 같은 집에 사는 고길동과 둘리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양재동에서 세종시에 야, 해 임마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예산이 깎이겠죠. 뭐야, 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인정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 양재동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가구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가구제는 집행정지 플러스 임시처분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고길동이 얘한테 임시의 지위를 내려줄 수 있도록 해도 권력분립상의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국가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선결 문제, 그 다음에 관련 청구 병합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요. 항상 국가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열어두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법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둘리한테 돈 떼달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국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둘리가 빌런 짓을 했을 때 또는 둘리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빌런 짓을 했을 때 그 주인인 행정 주체인 국가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 그걸 국가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가로치고 이거는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이건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돼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로치고 쓰세요. 서초동 써보세요. 서초동.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개괄 내용을 한번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좀 받아들이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순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순 이의신청.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둘리한테 하는 거예요. 자, 둘리에게 하는 단순 이의신청.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거기 누구죠? 춘향이를 심판했던 변사또가 있죠. 그러니까 사또한테 어떻게 해요? 사또가 재판을 해요. 검사는 누가 있었어요 그때?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또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바로 곤장 때리죠?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 때리고 둘리한테 내가 이의 신청했더니 그럼 둘리가 받아줄까요? 자기가 또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라는 것 자체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고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 이의 신청.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구별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워나가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헌법 107조 3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고길동이라는 애의 특성을 담아놓고 있어요. 헌법 107조 3항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의 준사법 절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사법 절차. 준이라는 거는 셈이죠, 셈이. 그러니까 비슷해야 돼요. 뭐하고? 사법 절차랑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랑 비슷해야 돼요. 고길동은 판사랑 비슷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과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길동이 될 수 있고 단순한 듣보잡인 이의 신청에 머무르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워나갈 건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행정소송의 기승전결 보면 기라는 게 바로 소송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해이익, 제소기간, 전치주의, 관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각하를 하는 거예요. 각하. 영어로는 이제 dismiss라고 해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행정소송을 접수했는데 각하 판결이 나오면 착수금을 돌려줄 정도로 최악인 거예요. 왜?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가 되니까 이게 최악이죠. 각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소송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관련된 이 기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 올해 기출만 작년 기출이네요. 작년 기출만 보더라도 원고 적격 나왔었죠. 그 다음에 대상 적격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나왔었죠. 자,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거의 7, 80%가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와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승과 관련된 부분, 소송 기술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내가 어떠한 쟁점이 있다 그랬을 때 기와 관련된 부분에다가 올빵해갖고 출제한다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없는 거죠. 실력 없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기승 전 결 중에서 전은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가 기가 예를 들어서 70%, 승이 15%, 결이 15% 또는 60, 20, 20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승, 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기라는 부분은 대부분 잘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행정쟁송을 러프하게 했다 하더라도 기와 관련된 부분 대부분 잘해요. 자, 그래서 승이 중요한 거예요. 승 별표. 그럼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기출에서 승인 뭐가 나왔어요? 관련 청구 병합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과 관련해서 관련 청구 병합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게 직접적인 쟁점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쟁점만 써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상대평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쓰는 것까지 써서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지 합격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 채점이 2번, 3번 이루어져요. 점수 조정이. 왜냐하면 합격 인원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픽스된 인원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쟁점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수험의 본질에 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때려 넣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끝까지 다 써야지만 합격 여부를 그래도 논할 수 있는 시험인 거지. 내가 썼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럼 뭐예요? 합격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당사자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관련 청구 병합이라는 것도 물어보지 않더라도 효율적 구제 방법으로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더 점수를 많이 주느냐?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상 권리 방안이에요. 자, 이 소송상 권리 방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판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면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결정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걸로 소변경이라는 게 있고 관련 청구 병합이라는 게 있고 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라는 부분은 본안 판단인데 판사가 링 위에 올라가고 원고가 잘했느냐 피고가 잘했느냐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하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는 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워요 안 배워요? 이건 안 배워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결론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과 관련된 체계적 지위에 관련 쟁점이냐라는 건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쟁송 전반을 또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쟁송이 더 어려워요. 왜? 이게 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에서 어떤 내용이길래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어렴풋하게 알면서도 아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면 전을 또 제대로 막 깊게 파야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드로메다로 빠지는 거고, 이런 것과 관련된 대체적인 내용들이 전에 해당되는 체계적 지위의 쟁점이라는 정도만 강사가 짚어주는 부분만 여러분들은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당해 처분의 위법이냐 적법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거는 네 가지의 틀로 봐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주절, 형내. 거기다가 두 문자로 여러분 따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위법.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걸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그게 기승전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고길동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고유한 빌런짓, 즉 둘리에게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고길동 단계에서 튀어나온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 그래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19조 단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을 때는 각하예요, 기각이에요? 기억이 다 안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각이었어요. 왜 기각이에요? 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기각이에요. 기에서 판단을 해서 나가리면 어떻게 되는가? 각하지만 전까지 들어와서 나가리가 되면 기각이 되는 거죠. 알겠죠? 기각. 자, 거기 밑에다 써보세요. 기각이에요. 기각. 그거는 reject예요. 영어로는 rejec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각까지 가면은 그래도 변호사가 착수금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공 보수는 못 받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갔는데 만약에 각하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착수금은 돌려주는 게 상도이예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성공 보수만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노무사로서의 필드에 나가면 전까지는 충분히 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각하를 당했다라는 건 전문가로서 좀 쪽팔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결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결정,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용 판결이 있고 기각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사정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뭐 기판력이 있고 기속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러면 결에서는 어디서 나왔어요? 작년이죠. 자꾸 올해라 그러네. 1월로 이렇게 된 게 아직 적응이 안 되었고 그래요. 결은 뭐가 나왔어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그렇죠. 기속력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강제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결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속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간접 강제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던 기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뭘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1기 단계에서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배운 쟁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3기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저는 전범위에서 단원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의 문제 풀이를 추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승전결,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하는 대로 여기에 대한 밸런스 6, 2, 2, 요 정도 밸런스로 계속 출제를 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천지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배워나가는 69개의 쟁점이라는 게 기승전결 중에 이렇게 포션이 되어 있고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한 상태에서 딱 체계적 지위를 파악하고 문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행정소송의 기승전결의 내용.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과 관련된 당해 사실관계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실관계는 뭐냐면, 자, 기재부 장관이 있고, 얘가 분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애가 신청을 했단 말이죠. 야, 나 이거 알고 싶으니까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거부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디다가? 취소 법원 양재동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라는 것,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패스가 돼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링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것들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지, 자, 그거를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소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자,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비공개 결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거부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공개를 할지 말지 얘기를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부작위예요, 부작위. 근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안 된다라는 거부, 반려의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거부 처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행정쟁송에서는 이상하게 출제자들이 거부 처분을 중심으로만 출제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거부 처분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처분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다 안 상태에서 플러스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물어본다라는 건 처분에 대한 일반론을 알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물어보는 게 출제 관점에서 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거부 처분을 출제를 많이 해요. 그럼 작년 시험에서는 처분 중에 대상 적격에서 뭐가 출제가 됐어요? 거부 처분이 또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매년 특 A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 A급이니까 나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은 남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들도 거부 처분이 출제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쓸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맥락 이해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안 쓰는 법조문, 그 다음에 남들이 안 쓰는 관련 판례까지 다 때려 넣어야 합격으로 가깝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 A급이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잘 썼다라고 착각하는 거는 아마추어고 남들이 안 쓰는 부분까지 정교하게 더 써야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특 A급은. 알겠죠? 그래서 거부 처분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올해도 특 A급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아무런 결정이 없다 그럴 때에는 뭘 제기하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고길동한테 갈 때는 뭘 하면 돼요? 야, 공개 좀 해줘 라고 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도 아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행심법 5조 3호에 박혀 있어요. 행심법 5조 3호. 자, 근데 의무이행 소송을 허용되지 않음 거기다가 여러분들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행소 4조 한번 써보세요. 행소 4조. 행소 4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재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송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항고소송인데 그 항고소송이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외의 거는 버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재동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자, 양재동에 있는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보통 행정소송 인지대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별 비싸지 않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접수 비용이 2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20만 원을 누가 넣어요? 여기에 카드, 뭐 예를 들면 원고가 넣는 거예요. 원고가 여기다 카드를 넣고 그럼 여러분 키오스크에서 뭐예요? 메뉴를 선택하죠. 그렇죠?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취소 소송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돈 내고 사는 애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소송에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에요. 민사소송에 있는 용어인데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8조 2항을 보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203조에 보면 처분권주의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돼요. 내 돈 내 산이에요. 야, 내가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판사가 내가 취소소송 살라 그랬더니 예를 들면 내가 뭐 돈가스 전문점에 갔는데 내가 우동을 먹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돈가스 전문점인데 왜 우동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재동에 있는 키오스크 1번, 2번, 3번만 있다.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없는 거. 이름이 없으니까 개똥이 같은 애들. 그걸 무명항고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무명. 버튼이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내가 아무리 누르고 싶어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살 게 없는 거죠. 메뉴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오마카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것만 파는 거예요. 메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없는 게 뭐냐?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버튼이 없다라는 거죠. 버튼이 없는 거, 그걸 무명항고 소송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판사라고 생각했을 때 판사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데 판사는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아니면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소극적인 애들이 지원을 하고 가서 더 소극적이 돼요. 만나잖아요? 뭘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 한마디 하는 게 판사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없는 걸 인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걸 인정할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그렇죠? 무명항고 소송. 사실은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소송 요건 또는 재판 청구권을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판사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0도 없어요. 0도. 자, 그러나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것은 행심법 5조 3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게 뭐예요? 이게 의무이행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없고 할 생각도 없어.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 소의 형태는 정해진 것만 인정하고 양재동에 있는 내돈내산 처분권주의는 버튼이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3개만 있다. 나머지는 누를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적격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다 배워나갈 부분이니까 오늘은 간략하게만 대상적격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이거 반복해서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둘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행정작용이라 그래요. 행정작용. 이건 판사도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알아야죠. 그럼 둘리가 하는 모든 행정작용 속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행정작용을 뭐라 그러냐면 행정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했던 수많은 활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활동 속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걸 뭐라 그럴까요? 법적으로. 그걸 법률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 의미가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보다 잠드는 거. 그럼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법률행위라고 표현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행위. 유튜브보다 잠들었어. 그거는 사실행위. 근데 내가 유튜브를 계약했어. 그렇죠? 그거 뭐죠? 그게 뭐 얼마죠? 아무튼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계약하는 건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그럼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잠든 걸 취소한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또라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유튜브를 봤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시험 합격 못할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튜브를 보는 건 사실행위, 내가 유튜브를 신청해서 내 카드를 긁는 거, 그건 법률행위예요. 그럼 여러분이 취소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게 취소랑 어울려요? 법률행위가 취소랑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다시 들어가 보면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생긴 권리와 의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소급적으로 무효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 속에서도 의미가 있고 신중해야 되는 거. 그건 다 법률행위에 포섭이 되는 거예요. 결혼과 연애 중에 뭐가 더 법률행위예요? 결혼이 법률행위죠. 왜? 내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연애는 여러분 연애를 하고 나서 헤어질 때 취소하자 얘기하면 뭐예요? 또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도 왜 그러냐면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그러면은 둘리가 하는 작용, 이거를 이제 활동을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둘리가 하는 것 속에서도 행정행위가 있고 기타 등등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행정행위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성되죠. 그렇죠? 자, 요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이거는 그냥 상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소송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국민이 삐진다 그랬죠. 그래서 소송 요건의 확대. 아까 우리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앞에. 거기에서 사법부와의 관계에 보면 국민에 대한 권익 존중, 기본권 존중에서 소송 요건 확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도 소송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권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행위가 대상적격이 되는 건데 이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거를 소송법적으로 다시 네 값을 부여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판사는 그러면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쓸까요? 처분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행정행위의 소송법상 닉네임이 뭐다?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클까요? 처분이 클까요? 당연히 처분이 크겠죠. 왜? 행정행위 이외의 기타 이러한 작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시비를 걸 수 있도록 해야지만 권익이 증진되고 기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행위 중에서 특히나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이 되죠. 그거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행위와 관련된 부분, 이 행정행위의 개념적인 징표를 파악해야 우리가 처분에 대한 파악의 전제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행구법공이에요. 근데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대상적격 가서 배우니까. 즉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을 때 내가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 집행행위예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법적 행위, 그 다음에 둘리가 위에서 찍어 눌러야 돼요. 공권력의 행사. 그래서 행구법공이라는 거 나중에 배워나갈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행구법공에 해당되는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판사는 이거 이외의 것들도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자, 법불법태규라 그래서 자, 오늘 판례에서도 여러분이랑 배울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행구법공 플러스 법불법태규가 처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자, 이게 대상적격의 전부예요. 자, 법불법태규가 뭐냐? 자, 행구법공이 처분이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포섭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의 내용, 법령의 내용, 그 다음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미치는 불이익 등,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칙,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또는 둘리의 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 등과 관련된 규범적 해석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처분임을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구법공, 법불법태규 이게 대상적격이다라는 거 우리가 배워나갈 거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부처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게 보세요. 자, 거부처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변신, 즉 공권력의 내용이 돼.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돼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그 다음에 당의 거부로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발생해야 돼요. 변동. 여기까지는 어디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에 있는 거. 행구법공에서 보면 공,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법적 행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신이라는 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신이 뭐예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이게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송 요건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엄격하게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비판해요, 비판하지 않아요? 당연히 비판을 때려 붙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공석이죠. 다시 임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 국민 중에 5천만 명이 야, 나 좀 비서실장으로 임명시켜줘 라고 대통령한테 신청한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할까요? 아니죠. 대통령이 이렇게 뭐 한가한 사람이 아니죠. 부자기를 하던가 거부를 할 수도 있죠. 심심하면. 그럼 5천만 명한테 거부를 다 때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죠. 임명이니까. 그 다음에 권리의무의 변동인 공무단임권이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변만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5천만 명이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대상포진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소 방지를 위해서. 아까 우리 거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소송 요건 확대가 아닌 위에 보면 남소 방지를 통한 소송 경제 도모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야, 그게 상식적으로 그 신청할 수 있는 무슨 건덕지라는 게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비자 발급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영사관에서 거부했다. 공변이죠, 다. 그러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제기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몇 명이죠? 50억인가? 50억 명이 다 소송 제기한단 말이에요. 판사한테. 그러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개소리죠. 그러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반드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남소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에 뭔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법에 없으면 못하는 거야? 아니야. 조리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면. 조리가 뭐에 반대말이에요? 부조리에 반대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합리적 평균인의 상식에 비추었을 때 야,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으로 유출된 자한테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주민등록법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너 같으면 잠이 오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조리상으로 신청권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하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 그래서 공변신 어디서 출제가 될까요? 신에서 출제가 되겠죠. 왜? 학자들은 비판하니까 왜 이걸 요구해? 법에 없는데 왜 네 맘대로? 그럼 네가 하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판례는 사실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에게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원고 적격까지 쌉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공변신 신청권이 있는 자에게 원고 적격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배웠죠? 다 연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상 적격 한번 보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거부,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두 문자 공변신. 그렇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원고 적격 볼게요.